안녕하세요. 홍공하는 새아이 공부 이야기. 홍공의 한계, 학습 순서, 회독, 메타인지 높이기, 이룩하기, 암기 제5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공의 한계. 저희가 아이 셋을 이렇게 홍공을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3 아이가 이제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갔을 때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요. 홍공의 한계는 좀 현실적으로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영어 같은 게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듣기랑 말하기. 내신의 관점에서 보면 듣기랑 말하기나 아니면 쓰기. 이게 꽤 중요한, 쓰긴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집에서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뭐 독해야, 수능 독해야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지만 뭐 쓰기라든지 말하기라든지 뭐 발표하기 이런 것들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문법도 아이들한테 이게 자세히 정말 디테일하게 이게 준비하는 게 또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것들 전체를 고려했을 때 과연 내신으로 이렇게 아이를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이건 좀 쉽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수능 관점에서 또 보면은 수능은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이게 시험 범위가 넓거든요. 넓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이 그냥 무턱대고 문제만 수없이 풀린다. 이러면 당연히 시험에 대한 정밀도가 떨어져서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또 이 선행 속도가 워낙 많은 애들이 빠르거든요. 뭐 학원 다니나 과외를 했던 애들은. 그러면 중등 때 뭐 선행과 내신을 어떻게 잘 할 거냐. 그리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홍공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이게 결국은 학습 방법을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학습 방법 없이 그냥 무턱대고 공부를 시키면 학습 효과는 없고 애도 엄청난 시간을 공부해야 되지만 포도시 조금 공부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래.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통공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물론 어떤 애들은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좋은 데를 가는 애도 있고, 타고날 때부터 천부적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해도 뭐 하는 애들이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포도시 인서울이나 그래도 잘하면 열심히 하면 뭐 수도권 중위권 대학 요 정도나 가게 될 확률이 높다 생각을 해요. 뭐 요 정도면 대부분 중경 외시 이 정도나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상을 가려면 쉽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상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어떻게 해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요 관점에서 저도 한 2년 가까이를 사실 유튜브를 봤어요. 사실 이거 공부하는 이 방법이라든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애들이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수많은 강사분들이 이야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도 바꾸고 학습 이런 걸 전부 다 변경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게 유튜브에 올린 것도 전부 다 이런 많은 걸, 그러니까 뭐 학원 강사분들이 이야기한 거나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공부한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취합을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사실 아이들 대상으로 좀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홍공하는 아이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학습을 하면 많이 좋아진다는 걸 알았고, 그렇게 공부를 학습을 하다 보면 갈수록 학습 속도는 좋아지고 문제는 잘 풀고
그러니까 집중력, 그럼에 따라서 집중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집중력이 높으니까 결국은 다시 또 문제를 잘 풀게 되고, 이게 선순환 구조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다음부터 이 유튜브를, 그러면 이게 저도 이제 댓글을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한 2년 전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서 유튜브를 봤다게 된 거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홍콩할 거냐, 이런 것을 이게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려서 이 장점이 있다면 요걸 취합하셔서 아마 아이들 학습에 도움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겁니다. 근데 홍콩은 확실히 힘든 겁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애들이 홍콩하는 걸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데,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요. 공부하는 거 정말 어렵고요. 근데 학원 가거나 가해로 하면 당연히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게 맞습니다. 왜? 학습 좋은 스승한테 좋은 방법을 알아서 쉽게 내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어떤 도움도 없이 제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처음부터 아무런 전략과 전술 없이 무조건 아이한테 공부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강요하지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만, 내가 가난한 부모로서 애만 잡는다, 그렇게밖에 안 돼요. 저도 옛날 한 2년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가 이렇게 그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학습법을 이렇게 고민하고 그래서 애한테 이렇게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구나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이건 좀 괜찮구나, 그러면 이걸 지금 현재 아이한테 무조건 적용하지 마시고요. 좀 가능성을 보고 이때는 이렇게 적용이 되겠구나 생각하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홍콩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콩의 한계의 가장 중요한 건 학습 순서입니다. 이 항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학습 순서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국어 어휘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의 요즘 많이 말하는 독해력을 높인다, 문해력을 높인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기본이 바로 국어 어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국어 어휘, 우리나라 언어의 어휘의 대부분 나중에 초등학교 한 5학년 이후 가면 대부분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한자를 좀 배우면서 독수를 하는 게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는 겁니다. 그때 뭐 수학 푸는 건 다 진짜 헛짓거리입니다. 사실 수학도 국어에 독해력이 있으면 수학도 굉장히 잘하게 된다는 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는 결국은 단어가 우선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국어 어휘가 어느 정도 조금 학습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영어 단어를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굳이 영어 단어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뜻이 이런 거구나, 발음이 이런 거나, 이렇게 그냥 쭉쭉 듣고 읽고 나가면 됩니다. 그걸 이제 여러 번 해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국어 어휘는 영어 단어처럼 해독하지 말고 그냥 읽히기만 하면 됩니다. 한 두 번 정도 읽히면 그걸 이제 한두 번 전체 보고 다시 한번 또 한 번 더 읽는다, 이렇게만 하면 국어 어휘는 충분하고,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로 아까쯤에 굳이 암기시키지 말고 그냥 뜻만 해독하듯이 이해하듯이 이렇게 쭉쭉쭉 나가면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됐으면 수학의 연산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많은 걸 연산을 뭐 엄청
저희가 구문을 시켰는데 엄청 많이 할 필요가 없고 너무 빨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조금씩 해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무조건 독서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그런 긴 글을 읽는 게 좋아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비문학 푼다, 이거 다 의미 없는 짓이에요. 비문학은 하는 게 안 좋습니다. 그때 독서를 하는데 방해가 돼요. 그리고 비문학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니면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비문학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뒤에 이제 메타인지랑 똑같이 연동이 되는데요. 이 비문학 풀 때 지문을 처음 읽을 때 이제 글을 대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글을 읽을 때 내가 읽었을 때 그 문장 안에 이해 못한 문장이 없도록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서 이 문장을 정확히 다 이해할 때까지 처음에는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풉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오답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좀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오답이 줄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답이 줄어야 됩니다. 이게 계속 근데 이제 집중을 않고 놔두다 보면 그냥 오답이 계속 생겨요. 그럼 이제 그 오답은 계속 생기기 때문에 크게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문제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풀이가 되니까 그러면 사실 학습 효과는 없습니다. 그럼 독해력이 전혀 안 올라가요. 그리고 대부분 비문학 지문,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비문학 지문에는 어휘가 있어요. 그 어휘 학습을 반드시 하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푸는 비문학 지문에는 반드시 문단별로 돼 있으니까 문단 요약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주제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항상. 근데 초등학교 문제집에는 대부분 또 주제를 묻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주제를 써봅니다. 근데 요약을 무슨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충 애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처음에 놔두세요. 근데 지금 시간이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약이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주제도 정확히 잡아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하시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비문학집 전체 한 개가 안 틀린 때가 생겨요. 이 범위에 딱 들었으면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독해력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치 문제를 푸는데 5학년치 문제에서 한 개도 안 틀린다. 그럼 이 아이는 대개 한 2, 3년, 그러니까 한 중학교 1학년치 비문학 문제를 풀어도 안 틀립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풀 때는 되게 중학교 1학년치를 풀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비문학 지문을 단계를 갑자기 한 단계로 점프를 합니다. 크게. 한번 쭉쭉쭉쭉 크게. 그럼 그 지문을 꼼꼼히 읽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게 생기면 수학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 정확하게 글을 읽습니다. 정확하게 독해하는 게 생기죠. 문제를 정확히 독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심한 문제집에 대한 오답이 많이 줍니다. 그럼 갈수록 독해력이 높아지면 심한 문제집에 대한 오답은 급격히 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형성됐으면 되게 이제 이 시점에서 대부분 이제 영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5학,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애들은 이제 수학은 최상위 풀었고, 뭐 영어는 그냥 그 구문 영어 하고, 그 다음에 그 구문 영어는 되게 문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되니까 저희가 영작 관련된 책을 좀 샀었어요. 기적의 영어 영작인가? 이 책을 사다가 꾸준히 풀렸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애가 이제 영작 연습을 이렇게 이제
물론 문장 구조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국어를 이게 독해력이 좋으면 문장의 구조 특성을 정확히 좀 어느 정도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작을 했는데 그런데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물론 큰애는 엄청 문제가 많았었어요. 이걸 저희가 영작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때 당시는 비문학 먼저 이렇게 언어 독해력을 높이지 않고 그 다음에 영어를 가르쳤더니 엄청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뭐 2회독, 3회독, 4회독까지 했는데도 안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에는 가장 우선을 뒀던 게 국어 독해력을 높이고 독해력이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 수학 심화 1단계를 좀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2단계를 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도 이제 같이 겸했는데 영어는 그때 구문 영어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 문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영작을 진행하니까 영작도 크게 오답 없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6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적의 영어 영작인가 요걸 하고 있어요. 근데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영작을 좀 괜찮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구문을 합니다. 천인문 인트로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여러 번 이제 강남 인강을 통해서 여러 번 듣고 그 다음에 여러 번 이제 한 번 듣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여러 번 회독을 합니다. 한 3회독, 4회독 같은 거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리딩 튜터를 합니다. 물론 또 이제 아까 지금 어느 정도 비문학을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국어 문법을 또 배워요. 아까 수학에 이게 보면 1단계 심화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얘를 최상위 보면 가장 높은 거 하이 레벨인가 여기를 쪼개서 풉니다. 예를 들면 6문제 있다면 그걸 뭐 하루에 2문제씩 푼다든지 그래서 오답 없이 푸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좀 가다 보면 잘 풀다 보면 그 다음 2단계 전체를 다 풉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다 현재는 다 병렬시로 가는데요. 큰 틀은 국어 어휘력을 바탕으로 한 국어 독해력을 무조건 강화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비문학이라는 이 문제집으로 무조건 강화시키는데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보다는 그 지문을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을 두고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학의 1단계, 2단계가 되면 2단계부터는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극대화시킵니다. 요 양대 축을 가지고 이제 공부 밸런스를 계속 맞춰가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고등학교는 국어 영어가 각 안으로 갔을 땐 세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는 비문학 독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학도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듣기도 있고, 문법도 있고, 독해도 있고 이렇게 막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이 간단하죠. 그냥 문제풀이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요. 물론 수학도 여기에 뭐 개념 배우고 유형 배우고 준심화 풀고 심화 1번 풀고 심화 2번 풀고 이러면 끝도 없이 많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도를 가장 어떤 걸 먼저 높이냐. 그러면 국어 같은 경우는 국어 비문학 수준을 굉장히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이것만 끌어올리면 나머지 문법이라든지 뭐 문학이라든지 그다음 영어의 독해라든지 이런 것들 문법이라 이런 것들이 쉽게 끌어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비문학 수준이 올라간 만큼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갑니다.
수학은 그 극심화 기준으로 한번 쫙 끌어올리면 그걸 계속 유지해가면서 끌어올라가면 수학은 굳이 유형설을 많이 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시간 세이브가 굉장히 많이 되죠. 그럼 이제 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어느 정도 잘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을 도전합니다. 과학은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따라가요. 근데 과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또 암기하는 걸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디가 뭐 중3 아이가 좀 최근에 이제 그걸 알았어. 아, 그러니까 위주로 공부를 하다. 그러니까 이게 국어 독해력이라 수학적 문해력은 철저하게 이해 위주의 공부 학습입니다. 근데 그러면 또 다른 큰 학습의 그 방법론 중에 암기가 없어버리면 또 실력이 많이 저하됩니다. 뭐 내신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암기 능력을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큰 이해라는 것을 하고 그 이해의 그대 양대 축은 국어 독해력 그리고 수학적 문해력 이 두 가지 큰 틀을 가지고 학습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홍공의 한계를 어느 정도 건너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요. 가르친 건 아니고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요 큰 틀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럼 독해력을 좀 어떻게 독해력이 좀 낮다 그럼 독해력을 어떻게 높여줄 거냐 독서를 할 거냐 비문학이나 이런 걸 좀 적용할 거냐.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한 5학년 이하는 무조건 독서입니다. 비문학을 못 풀어 좋으니까 무조건 독서를 해야 돼요. 긴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비문학 한 지문을 푸는 건 그건 충분히 고학년 때 해도 돼요. 근데 막 어렸을 때부터 하면 다 정말 공부 못하게 시키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심한 문제 풀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후부터 조금씩 1단계 시도를 합니다. 하루 한두 문제 푼다든지. 그리고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부터 제대로 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중학교 과정 안에 충분히 현행도 하면서 고등학교 선행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막 급하게 고등학교 거 개념,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거 뭐 개념만 유형만 이렇게 쭉 나가는 건 수학적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지 않아요. 그냥 국어책 우리가 쉬운 거 많이 읽듯이 그러면 독해력이 하나 안 올라가듯이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큰 틀은 국어 독해력을 최대한 높이고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라든지 과학 같은 건 대부분 다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높일 거냐? 물론 한 번 보고 높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회독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회독인가 한 책을 반복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개념서 1 보고 2 보고 3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개념서나 어휘책은 같은 책을 봐서 해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나 어휘책은 반드시 해독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보고 버리는 게 아니라 2번 봐야 됩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다 중학교 이후를 말씀드린 거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무조건 해독입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무조건 회독에 기반의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버리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2번, 3번, 4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천인문 인트로라든 이런 국문책들은 기본적으로 4번 막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 4번 보면 굉장히 느려질 거 아니요. 굉장히 빨라져요. 그 다음에 처음 한 번 볼 때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기 때문에 네, 해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나 어휘책은 반드시 N 해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상을 보는 겁니다, 무조건. 대신 이제 중등 수학 심화는 한 번만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틀린 것만 다시 풀고요. 그렇지만 고등 수학 심화는 무조건 N해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 이상을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는 반드시 N해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때는 교과서라든지 프린트물이라든지 주로 유형서를 N해독합니다. 그리고 평가 문제집. 그러니까 이때는 심화 문제집을 N해독하는 것보다는 유형서를 N해독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대부분 심화 문제라 해봤자 한 문제, 두 문제? 많이 진짜 강남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내면 한 세 문제, 네 문제 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유형서고 유형서 수준에서 빨리 풀어야지만 심화 문제집은 아까처럼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을 해독할 거냐? 요건 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저희 애들 가르치는 걸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건 더 몇 번 해구나 이렇게 보시면 개념서니까 이렇게 여러 번 보는구나. 그리고 요 문제 좀 이게 중요해서 이렇게 또 여러 번 보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독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혼공할 때는 어차피 학원 같은 데는 해독을 할 때 유형서 1하고 유형서 2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랑 다르게 저희는 같은 책을 가지고 해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메타인지 높이기가 시험 점수를 결정합니다. 집에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해도 시험에서 꽝 되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타인지를 어떻게 높일 거냐? 여기서 이제 언어 관점에서 국어랑 영어 지문 같은 경우는 지문을 이해할 때까지 최대한 여러 번 읽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표시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 되면 잘못하면 문제 풀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풀기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개선이 나아지지 않아요. 다음 계속 문제를 풀어도 계속 틀리고 또 풀면 또 틀리고 또 풀면 또 틀리고 이런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권을 풀어도 최대한 완벽하게 오답 없이 푸는 능력을 길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자꾸 뭐 50%의 만약 그 정답률을 보이는데 뭐 그 또 비슷한 문제집 또 풀고 이런 건 그렇다고 해서 뭐냐 나아지냐 안 나아집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문제를 풀면 비슷한 이게 수준을 계속 잘 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문제들은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서 못 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치기는 사실은 공부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특히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는 양치기는 최악의 학습법이에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많이 풀면 나아진다. 네, 많이 풀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풀면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나아져요. 근데 다른 과목은 다 엉망이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혼공할 때는 아이들이 학습 시간도 짧고 집중력도 높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문제집은 작게 조금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률을 무조건 높이는 걸 해야 돼요. 개념을 처음 읽고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그걸 봐서 인강을 들어서라도 개념이 이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집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좀 계속 국어 독해력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여기서 오는 겁니다. 개념을 내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려면 국어 독해력이 높아야 돼요. 자기 학년보다는 최소한 2년 이상의 국어 독해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가 학습하는 개념 이해를 정확히 이해를 해요. 자기 학년 걸요.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은,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먼저 1단계 아까 개념 이해를 어느 정도 완벽했다. 그럼 문제를 풀어봐요. 오답일 것 같아. 한두 번 더 풀어봅니다. 그래도 또 오답일 것 같아. 그럼 내일 한번 다시 풀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메타 인지를 높이는 거야. 내가 틀렸는지에 대한 메타 인지를 계속 높이는 학습을 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좀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심화 문제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 문제를 보면 대부분 이제 앞에는 준심하고 뒤에만 몇 문제가 된 심화 문제집이죠. 예를 들면 블랙 라벨 같은 경우는 앞에는 1단계, 2단계는 뭐냐 기본 이게 좀 문제고 뒤에 3단계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죠. 6문제 정도 되는데 이 6문제를 한 번에 딱 풀면 당연히 오답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1단계, 2단계 그냥 무조건 매일 풀듯이 풀면 됩니다. 그 대신 요 심한 문제 여기는 매일 따로 분리해서 하루에 한두 문제만 풀어서 최대한 여러 번 생각하면서 조금 전에 2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오답 없이 풀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거의 오답 없게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체 이제 하루에 한 6문제 전체를 다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면 심화를 누구나 다 잘해요. 저희 집 아이들도 다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심했거든요. 평균적으로 풀면 그냥 한 50점? 60점 이렇게 맨날 틀린 거 다시 맞추고 푸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쉽게 푸는데요. 이렇게 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 되게 답지를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가 많이 고민되는데요. 답지가 실제로는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스승이 되는 겁니다. 답지를 주고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단계 틀린 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풀고 나서 답지를 보고 내 프리식과 프리식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효과적인 프리식이 있는지 아이가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고등학교에 킬러, 중킬러 이런 문제들을 쉽게 푸는 겁니다. 어떤 분은 답지를 해석을 한다든지 오답 노트를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 문제집이 굉장히 문제수가 많아요. 몇 천 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걸 다 오답 노트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가 너무 지치니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주 틀린 부위만 맞춤 부위도 그러니까 그 부위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되게 이제 블랙랩 C단계 이런 것들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여기는 맞춤 문제도 반드시 내가 프리식과 비교를 합니다. 내 프리식과 비교를 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건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학습법이 고등학교 가면 기출 분석을 하는 게 수능 기출 분석을 할 때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 선지의 중요성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에서 5가지 각각의 선지가 왜 맞고 틀린지 이걸 전부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과학이라든지 국어 같은 경우는 오답 선지면, 그러니까 잘못된 선지라면 정답 선지로 바꿔야 될, 그러니까
선지가 틀린 부분을 다시 정답으로 선지로 변경을 해서 다 학습을 해야 할 정도까지 문제집 하나를 깊이 하는 학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하기 위해서 미리 중학교 때 이럴 때 수학 문제집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해설지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걸 비교해봤더니 내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잘못 생겼구나, 아니면 내가 계산식을 오류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잡아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기법이 정확하게 고등학교 갔을 때 국어나 사회나 과학 이런 데 그대로 적용하면 그 학습 메타인지가 그대로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좀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 학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시는 중에 선행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기본적으로 이 메타인지 높이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수학도 좀 심한 문제를 좀 잘 풀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국어 비문학도 굉장히 잘 풀 수 있는 레벨까지 올라가면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선행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영어는 아까 전에 부차적으로 그냥 하게 되고요. 그래서 메타인지 높이기가 홍콩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양대 축이 아까 말씀드린 국어 독해력, 그 다음에 수학적 문제 해결력, 이 두 개 축을 최대한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지면 이제 영어나 과학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이제 이룩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국어 독해력을 높이고 수학적 문제 해결을 높이냐?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이룩하는 방법이냐? 그러니까 계속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비문학 문제집을 한 권을 오답 없이 풀게 되면 아이가 2, 3년에 이렇게 2, 3년 높은 독해력을 완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많이 그래요. 그리고 그 완성되는 걸 가지고 또 다음 예를 들면 초6 아이가 초6 걸 굉장히 잘 풀었다, 완벽히 풀었다. 그럼 중3 거 독해력 문제집에서 하다가 풀려보세요, 여러 개를. 그럼 거기서 한 개도 오답이 없이 여러 문제를 풀었다. 그럼 이 아이는 바로 고3 거 수능 문제를 풀어도 그냥 걷디 풉니다. 이런 단계로 그냥 한 번에 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지금 저희 중1 아이도 지금 현재 니트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푸는 이유가 다 이런 단계를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크게 점프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점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점프가 되지 않으면 그냥 문제풀이 실력이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공부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게 비문학 문제 푸는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푸는데, 사실 국어는 이렇게 아까 이 점프하지 않으면 뭐 독해력이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냥 문제풀이가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수학적 문제 해결을 높이는 방법 중에 그 특정 학년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애는 저희는 중학교 1학년 1학기를 가지고 끌어올렸어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거의 1년 동안 중 1학년 1학기 걸 공부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개념 강의를 듣고 개념수를 풀어보고요. 근데 그때는 빨리 풀지 않습니다. 천천히 풀었고 한 번 다 풀었으면 다시 그 개념수를 다시 한 번 풀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답을 줄이면서 풀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영어로 됐으면 그 다음 블랙라인 풀었고
블랙라벨을 한번 전체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풀었어요. 이때는. 그리고 다시 또 A급을 풀었는데 A급도 풀고 나서 다시 한번 풀고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아이가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굉장히 심하게.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게 한번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념서 보고 심화 풀고 개념서 보고 심화 풀고가 가능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원리해설 개념서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블랙라벨 풀고 이런 식으로 쭉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극대화시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개념만 봐도 심화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심화서는 되게 여러 가지 개념이 결합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단순히 계산만 엄청 복잡하게 해놓은 것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수학 시험이란 건 때로는 계산을 복잡해서 내는 문제도 있고 개념을 여러 개 합쳐서 내는 문제도 있어요. 수능 문제가요. 무조건 내신 문제는 계산만 복잡하다 이런 게 아니라 수능 문제도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섞여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 두 가지 능력을 다 갖춰야 되면 이런 식으로 심한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중3 아이는 어떻게 했냐면 중3 아이는 사실은 그 문제를 쪼개는 방법으로 아까 지금 하듯이 이걸 계속 유지했어요. 심화 문제는 계속 하루에 2개씩 3개씩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풀어갔어요. 그 다음 어느 정도 국어 독해력이 굉장히 심화되고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심화 문제 오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 심화 문제를 잘 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죠. 여름방학 때 그 수학 정석 실력으로 미적분을 풀었거든요. 미적분을 처음 이번에 풀었을 때 실력 정석에 오답이 한 개도 없이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 4주 정도에 안에 다 풀더라고요. 물론 수학만 공부했냐 아니죠. 다른 과목도 다 했어요. 근데도 굉장히 빠르게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초등학교 지금 고학년이고 중학교 1, 2학년이다. 그렇다면 이게 특정 학기를 극심화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좀 선행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려워하는 문제를 이렇게 좀 쪼개서 꾸준히 하다 보면 저희 초등학교 그러니까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은 국어 독해력이 높아지면서 수학적 문제 해결력도 거의 한 6개월 만에 비슷하게 따라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중3 아이는 거의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년 반이 되니까 이제 심한 문제를 아주 자유롭게 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며칠 전에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너 언제부터 이게 잘 하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니까 수1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수상하 할 때는 이렇게 계속 쪼개서 공부를 심한 문제를 풀었거든요. 수1 때도 물론 쪼갰는데 수1 할 때 자기가 실력 정석을 풀고 때부터 자기가 잘 풀 수 있다. 쉽게 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반드시 이륙하기를 해야 됩니다. 국어 독해력과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지만 그 다음부터는 공부는 쉽게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앉아서 집중하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걸 못 끌어올리시면 결국은 아이는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 두 가지를 만약에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한테 오랜 시간 공부하라는 건 그냥 고문하는 겁니다. 고문 그냥. 먼저 이걸 키우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이도 중3 아이도 이제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걸 암기를
사실은 검토를 안 했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3학년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를 끝나고 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왜 역사나 사회를 이렇게 암기를 못한다는 거야?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해는 잘하는데 암기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 사회나 역사를 이런 걸 어떻게 공부하는데 묻더니 무턱대고 암기를 한다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사회나 역사가 암기 과목이라 하지만 암기로 공부하는 애가 어딨냐고.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고 최대한 이해를 하는 거야. 사회나 역사도 다 이해를 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위만 도저히 뭐 시대 순서라든지 특정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암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암기하는 거라고. 그럼 암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유튜브에 많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책도 찾아보고요. 그래서 이제 암기 방법을 이렇게 검토해봤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나름대로 이렇게 조합을 해봤어요.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암기를 좋을 거냐. 그래서 지금 저희 집은 이제 기본적으로 목차를 암기를 한다. 제일 먼저 목차를 딱딱딱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각각 키워드를 만약에 잡아서, 예를 들면 약 20만 전, 호모 사피언스, 뗀석기, 구석기 이런 것을 키워드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뒤집은 다음에 백지에다가 쫙 써보는 겁니다. 백지 노트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백지 노트 썼을 때 충분히 내가 그 내용의 글을 전부 다 말을 할 수 있다. 쭉 입으로 떠들 수 있다. 목차를 기준으로 해서 쭉 전체 내용을 다 떠들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 암기가 제대로 됐다고 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이제 중3 아이오고 중1 아이한테 좀 했어요. 중3 아이는 생명과학을 가지고 좀 했었고요. 근데 생명과학을 이렇게 해봤더니 자기가 잘 암기가 됐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1 아이는 한국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계속 진행을 해보고 어떤지는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물어본 결과는 확실히 예전보다 암기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좋아졌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암기를 이제 잘할 수 있겠냐 그러면 이제는 잘한다. 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얘기를 해서 그만 알아서 해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에 대해서는 뭐 좀 유튜브나 이런 데 좀 보셔서 효율적인 암기 방법을 좀 찾으셔야 돼요. 아이한테 무조건 암기해라 이렇게만 강요하지 마시고 좀 찾아서 가장 좋은 방법을 이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지만 홍콩학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어 문해력을 기반으로 해서 수학적 문제 해결을 높이고 이 두 가지 큰 틀의 축을 이렇게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홍콩학습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아이가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면 된다는데 아니요, 안 돼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글이라든지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오랜 시간 앉아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이상을 못 올라가는 겁니다. 초등 저학년 때는 너무 막 선행하면서 이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키워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좀 선행도 겸하면서 이걸 이제 각 단계별로 극대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중학교 때는 더 극대화시키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극대화시킨 걸 가지고 내신이라든지 수능 공부를 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게 홍콩의 한계를 과연 저도 항상 고민하는데요. 극복할 수 있을런지 못할런지. 근데 확실한 건 지금 현재 중3 아이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정 내신인으로는 한계가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어요. 내신을 홍콩으로 다 대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아이 같은 경우요. 그럼 또 수능이 있으니까 수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어 독해력과 수학적 문제 해결력만 있으면 어떻든 고득점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똑같은 방식을 중1 아이랑 초6 아이를 만약에 대상을 해보면 특히 중1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습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학교 공부도 그런데 잘 하지만 선행의 학습도 굉장히 빨라요. 저희도 너무 때로는 빨라서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요 방법론을 좀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현재 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위가 부족하니까 이걸 키워줄 거냐 이런 걸 좀 더 적용을 해 보시거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